자,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33번 한번 볼까요?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 결과를 일반화에다 체크하셔야 되지, 일반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유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죠.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는, 요거는 있잖아요. X가 Y에 영향을 준 게 얼마나 순수하냐. 순도가 높으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A와 B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Z변수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Z변수 기억나십니까? Z변수 원래는 이제 X변수가 있죠. 이렇게 X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X변수가 이제 Y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데, Y변수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과값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X변수, Y변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Z변수들이 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Z변수가 요 앞에 이제 선행변수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행변수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X변수의 결과가 Y변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원래 영향이 없는데, 그죠?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허위변수라 그래요. 그 영향이 있는데 영향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억제변수입니다. 억제변수. 그리고 또 이제 혼란변수 같은 것도 있죠. 혼란변수.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어주는 변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좀 써봤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인과관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고,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반복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했을 때 그 값이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거죠. 일관성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관성.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시고요. 23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직전 분석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평가, 이렇게 보시고, 평가성 사정 이것도 좀 중요한 용어죠. 그러니까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그 자체를 평가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에 있어서 과정평가가 있는데요. 과정평가가 있고 영향평가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평가다 그랬을 때는 요게 이제 그 플로우를 보는 거죠. 플로우를 보고 프로세스를 보고 거기에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있잖아요. 여기서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이다. 근데 여기서 총괄평가는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이다. 이렇게만 연결돼야 되고,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한다. 이거는 과정평가로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공부하실 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사실 학자마다 좀 뭐랄까 용어를 활용할 때 이걸 좁게 보기도 하고 넓게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이 총괄평가를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형성평가랑 대비해서 형성평가는 중간에 하는 거고 총괄평가는 나중에 한다.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그죠? 그렇게도 구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정평가, 영향평가가 있을 때 그 영향평가를 총괄평가라고 따로 또 구분해서 보는 그런 이제 용어적
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총괄평가의 의미를 과정평가와 구분해서 영향평가로 국한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형성평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총괄평가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두 개를 섞어 놓은 거 보니 얘는 영향평가를 의미하는 총괄평가 개념으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영향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투입을 하면 투입에 따라서 산출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투입이 되면 투입에 따라 산출이 되어서 나오고, 산출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이 어때요? 산출돼서 나온 것이 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결과 내지는 성과, 요거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영향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총괄평가라는 개념은 이렇게 단순히 투입에 따른 그 산출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성과와 더불어 영향까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영향평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총괄평가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산출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와 요 영향까지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총괄평가로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할까요? 예, 그 밑에가 이제 그런 거죠. 투입, 산출, 뭐 성과, 그리고 이제 영향,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연습 다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가 투입이에요. 그리고 강사 50명을 채용했다? 이것이 뭐죠? 강사 50명을 채용했다? 이게 다 투입이네. 그죠? 그리고 이 투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돈으로는 10억 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현된 것은 강사 50명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간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여기까지는 산출입니다. 산출인데, 산출에 따른 이제 성과가 뭐냐면, 성과 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아웃컴.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했다. 여기까지가 그 이제 성과가 되는 겁니다. 성과를 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팩트.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영향은 뭐예요? 영향은 보니까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국가 경쟁력이 3% 제고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과는 거기서 이제 취업 200명의 교육생, 이것도 아니고 50명의 취업, 요거가 이제 성과 지표가 되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획안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이것까지 다 쓰는 거예요. 이 임팩트까지, 영향까지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의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허황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왜냐면 궁극에는 다 이런 식으로 끝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다, 뭐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영향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일반 기업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투입 대비 산출, 뭐 많이 가야 성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바 이뤘어? 그게 뭐 성과 정도에 머무르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기업은 거기까지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기업이 어딨나? 잘 없지.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공공 영역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236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이거는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뭐 다 보고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하지는 않고, 지나가서 이제 33번째 테마, 요거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238번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가요, 정책평가의 이제 타당성입니다. 정책평가의 타당성, 쿡하고 캠벨이 제시했던 타당성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구성의 타당성이 있었고요. 구성의 타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적 타당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적 타당성이 또 있는 거죠. 외적 타당성.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타당성을 가지고 나눠서 봤는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통계 결론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오류가 있었죠. 오류 부분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신 거 맞죠, 이거? 네. 그러니까 구성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뭐 이거 들여다봐야 될 것들 다 요 안에 다 포함됐냐? 뭐 이거 보는 거라서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통계 결론의 타당성은 X가 Y에 영향을 준 게 맞나? 이걸 보는 거고요. 내적 타당성은 그러면 X가 Y를 가져온 100% 원인이야?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 그걸 보는 거고, 얘는 뭐예요? 외적 타당성은 야,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좀 유사 사례에 그대로 그냥 적용해도 되나? 이게 외적 타당성.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었는데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고 어려워하니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가설, 귀무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 영가설 이런 표현 쓰고요. 이 영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구가설이다,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됩니다.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대립으로 세우는 거예요. 영가설하고 일부러 이 검증을 위해서 반대 논리를 펼쳐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영가설이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현상이에요. 현상이고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된 현상, 우리가 개선해야 될 현상이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연구가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은 문제가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1종 오류다 그랬을 때는 얘가 이제 참인데 이것이 기각됐고, 그죠? 오류니까 참을 기각하는 게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 참인데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연구가설은 거짓인데 얘가 이제 채택이 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짓인데 채택이 됐다. 그럼 2종 오류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거짓인데 얘가 이제 채택이 돼 버린 거예요. 채택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참인데 기각이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 한번 볼까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얘가 참이라는 거잖아. 그죠? 얘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결론 내려서 채택을 안 하고 기각한 거예요. 그럼 2종 오류지.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시면 돼. 응? 그건 2종 오류구나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경우는 이건 3종 오류라고 그랬죠. 이건 별개입니다. 문제 자체를 파악을 잘못해서 근원적 오류, 메타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게 3종 오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없어. 이게 거짓이야. 이게 거짓인데 채택했어. 이런 오류죠. 1종 오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오류들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죠?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였죠. 저 노인들 보장을 해주는데, 그 노인들 보장을 해주는데 허위로 이제 내가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허위로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이거 사례 가지고 최근 정부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외에 보호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허위로 말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일종 오류 쪽에 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국가가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신청할까봐, 그럴까봐 자식이 있으면, 부양 받을 수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그러면은 복지 혜택 안 준다, 정책적으로 지원 안 해준다 해서, 그러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게 원래 진짜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호 대상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까지 기각당하는, 그죠? 그런 그 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 오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재원 낭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자식이 있는데도 그러면은 의심하고 이제 안 주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종 오류에 빠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종 오류 쪽으로 바꿔놨다.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일단 주고 봐라. 일단 그런 사람들도 주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수령했으면 그걸 찾아내야지. 처음부터 안 주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다른 오류가 생기죠. 실제로 자식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식이 부양을 해주는데 근데 자기는 자식하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거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채택해주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맞아요? 오류를 피할 수는 없네. 어쨌거나 그 경우는 오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돈은 더 들더라도 아까 일종 오류를 저지르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데 가족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도 안 되는 가족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요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로 공공한 처지에 빠져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종 오류에 빠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부의 재원이 낭비되는 요소가 생기죠. 거짓으로 자기 이제 자식하고 연락 안 된다는 사람들까지 돈을 일단 주고 보는 거라 열심히 노력해서 회수한다 치더라도 행정병원 초래되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적 낭비는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는 거긴 한데 일종 오류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 돈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면 이종 오류로 가자.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뭐든 오류는 있는데 선택을 한 것이다. 됐죠?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39번은요, 독립 변수인 정책 수단과 함께 종속 변수인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제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혼란 변수가 되겠네요. 그죠? 혼란 변수. 그러니까 X의 봐봐요. X 변수가 Y에 영향을 주긴 주더라도 얘도 같이 영향을 줘서 도대체 얘의 원인이 뭐냐, 이 결과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애매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혼란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요, 니은은 독립 변수인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이제 숨어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다, 이렇게 하는 걸 허위 변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는 걸 허위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혼란 변수, 허위 변수 2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241번 이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게 좀 좋으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드렸었을 걸요. 요거 이제 이제 진실험법 같은 거 있잖아요. 진실험법 같은 거, 이거를 전제하고 놓고 보면, 진실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모 집단을 놓고 이걸 갖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독립변수, 아니 독립변수래. 말 잘못했다. 저기 뭐야? 저 집단을요. 이제 저 실험 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이 되고 여기가 이제 실험 집단인 겁니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눠보고,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제 집단에서도 일단은 사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사전 검사를 합니다. 사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진실험이다 그랬을 때는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이고, 진실험이 어려울 때 준실험을 한다라고 보면, 준실험에서는 짝짓기 배정을 한다, 이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이렇게 나눴을 때 이 통제 집단 하고 실험 집단의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게 오히려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동질적 모집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사에는. 그게 어렵긴 한데 여기가 이제 아무튼 선발 요인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선발 요인을 없애려면 무작위 배정이 더 나은 것이다. 짝짓기 배정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동질적 모집단을 못 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씩 유사한 대상자들을 묶어서 짝꿍을 지어서 한 명은 통제 집단, 한 명은 실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단 대 집단의 성격이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내부의 구성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짜여지는 게 이제 짝짓기 배정입니다. 준실험법, 그죠? 이렇게 가는데 여튼 그러다 보면은 선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발 자체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위 배정이 더 나은 방식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둘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둘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요. 사전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합니다.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변수를 통제해서 다른 요인이 들어오지 않고 요 통제 집단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오류는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이렇게 역사 요인 같은 게 들어와요. 역사 요인. 역사 요인이라 그랬죠? 외부의 변수. 이런 게 이제 충격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대한 이거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모든 걸 거의 다 통제하되 하나만 독립 변수만 여긴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죠?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후 검사를 하는 것이죠. 사후 검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사후 검사, 여기도 사후 검사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사후 검사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후 검사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후 검사하고 여기가 이제 독립 종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된 겁니다. 종속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요게 그대로 유지됐어야 되고, 얘는 또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될 텐데,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상자들이, 그죠? 성숙 요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독립변수 같은 거 투입해놨는데, 상실되는 거지. 더 이상 여기 참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상실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잘 뽑긴 뽑았는데, 이렇게,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통계적 회귀가 되기도 해요. 그죠?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 요인. 그래가지고 선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선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았는데 선발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선발된 거야. 그때만 그 수치에 도달해가지고 선발된 거지. 대상자가 안 돼야 되는데 그때만 그 요건에 부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받다 보면, 사전검사 이런 걸 받다 보면, 이거 자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실험 요인 내지는 측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실험 요인 내지는 측정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검사할 때 측정할 때의 방식하고 사후검사 측정할 때 방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되는데 그 측정 도구의 변화 이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다 이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각처에 도사리고 있어 아주 그냥.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의 성격이 다른 구성원들을 선발했다. 그럼 내적 타당성이 저해됩니다. 이거 선발 요인이죠. 선발 요인. 그리고 실험 1회 직전 1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극단적인 사전 측정치가 실험이 진행되면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게 통계적 회귀 요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생겼어요. 제가 사교육 종사하면서.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교육이 필요한 타이밍은 언제냐면 본인의 의지가 불타오를 때.
본인의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의지가 있잖아. 본인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공교육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사적 영역으로 와서밖에는 공부를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학창시절의 대입 과정에서 보면은요, 다 학원 다니잖아요. 다 학원 다니는데, 안 다녀도 대략 한 3분의 2는 되지 않나. 이게 보여져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뭐랄까, 뭐 진로 탐색을 하든 아니면은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거기에 매달려 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저 통계적 회계율 얘기할 때 사례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애가 원래 나오던 성적에서 또 이렇게 점수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해가지고 과외 같은 거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상 회복되잖아요, 얘가 점수가. 근데 그거는 그런 과외 같은 거 안 시켜줘도 원래 돌아간다. 한 번쯤 튀는 값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저 클래스가 어디 갑니까? 그 클래스가 유지가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통계적 회계율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는 값은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에도 가장 높은 점수랑 가장 낮은 점수는 빼고 계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튀는 값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통계적 회귀 요인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건 연구자가 잘한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죠? 제거가 안 돼. 여기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을 배정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만을 선정했다 그랬는데요. 어때요? 실험 집단을 배정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대상만을 선정하면 요거는 진짜 그야말로 선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발 요인이 되거나, 혹은 이게요, 얘는 크리밍 현상 같은 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요인은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밍 현상은요, 의도가 좀 다분합니다. 의도가 다분해서 내가 설계한 것이 타당해요 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실험 연구자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냐. 이래서 이게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크리밍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얘는 뉘앙스가 그냥 선발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선발 과정에서 뭐가 오류가 있었다가 아니라, 오류가 아니라 이건 의도예요, 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갔다. 크리밍 현상으로 좀 구분이 될 거로 보여지고, 실험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있는 대상이 처음과 달라지게 됐다면 이게 이제 상실 요인이에요, 상실 요인. 상실 요인. 예.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을 답으로 여기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크게 5가지 정도? 대호, 실크다, 이렇게 해서 봤죠, 그죠? 대호, 실크다. 그렇게 앞글자 이거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 중에 크리미. 달콤한 부분만 삭삭삭 먹었다. 뭐 이런 거. 그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콘 먹을 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잖아요? 콘은 먹었는데, 더워서 콘은 먹었는데 과자를 먹어야 될 것이냐. 아까워서 다 먹지. 그런데 과자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과자도 먹게 되는 이런 상황?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용어 자체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례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콤한 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자, 지나갑니다. 243번은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이제 나왔어요. 비동질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이제 실험적 변수를 적용시킴으로써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동질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비동질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때요? 예, 요거는 요렇게 나온 결과를 다른 실험에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이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험 조작을 했다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로 보시고, 2번은 이거는 뭐냐면요, 호손 효과죠. 호손
호손 효과. 이게 여기 내적 타당성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요 실험 요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실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실험을 당할 때 실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우리가 지능이 있는데 당연히 의도가 뭐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갖다가 일반화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호손 효과였고. 그리고요, 실험 전 측정 EP 조사제 실험 조작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였냐면은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조작을 하고 측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구성원의 성숙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구성원의 성숙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거는 성숙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라고 봐야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될 거는 없어요.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런 걸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따라와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라 그래서 요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또 한 가지로 꼽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죠? 선발됐던 애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성숙해지면 좋은데 선발됐던 애들이 또 다르게 성숙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대오실 크다 그럴 때 대표성 문제. 요거가 이제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의 한 가지였습니다. 대표성 문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손 효과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크다. 실험 아까 얘기했고, 측정 상호작용 했고, 크리밍 얘기했고, 다수적 처리한 간섭. 요거 있다. 다수적 처리한 간섭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그러니까 호손 효과는 내가 실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다수적 처리한 간섭은 익숙해져 가지고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걸 이제 다수적 처리한 간섭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유사 사례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 게 되죠. 외적 타당 저해 요인, 표본의 대표성 문제 이런 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보니까는 여론조사에 보면 20대 남자, 특히 2대남 여론이 뭐 널뛰기 하잖아요. 조사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럴 때 이쪽으로 확 갔다 저쪽으로 확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아마 대표성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대표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0명 뭐 이런 단위로 조사했다 치면 1000명을 조사했을 때 20대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인구의 비율상으로도 지금은 이제 20대 이하는 보면 인구 비율이 확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반영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튀는 값이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까지 널뛰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이랬다 저랬다 그게.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 신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응답. 여러분들 그거 여론조사 전화 오면 못 받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저만 하더라도요, 요즘에 핸드폰에서 뭐 그런 번호 있잖아. 모르는 번호가 뜨고 잘 안 받지 않아요? 잘 안 받아. 잘 안 받아. 그런 게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죠? 제대로 이거 대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 볼까요? 이제 지나갑니다. 요걸 한번 해보죠. 246번 진실험과 준실험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동질성 확보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연과학이면은 동질적 모집단을 구하기가 쉬워.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동질적 모집단을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 다 다른데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전히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됐고요.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험 집단에다가 X 변수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차이를 주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대우가 돼야 됩니다. 그렇고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사후 측정 비교 집단 설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비실험하고 되게 비슷해요. 보면 이름이 비실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 있었죠. 그 비실험 방법은 일단은 이게 이제 정책 실시 전후 비교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정책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보거나 혹은 있잖아요. 이제 정책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는 방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유사한 이름이지만 얘는 그래도 준실험으로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실험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비동질적 통제 집단의 설계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사후적 비교 집단의 사후 측정 비교 집단의 설계. 미리 설계를 하고 실험적 방법을 걸쳐서 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실험적 방법은 정책을 실시하는데 비교 집단 없이 정책 실시 전후를 비교한다. 그럼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전후의 비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사후에 비교 집단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정책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정책 실시가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을 비교하는 결과를 비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지나가 볼게요. 이제 정책 평가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부 업무 평가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정부 제도가 있는데 법명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죠. 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2명이죠. 여기도 그 앞에서 우리 1단원에서 봤던 위원회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맞아요? 규제개혁위원회. 거기도 위원장이 2명이야. 여기도 구성 방식이 똑같아, 사실은. 근데 소속은 달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고요. 얘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그럼 국무총리 소속인데 국무총리가 자기가 또 위원장이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간이 위원장 1명하고. 그리고 저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국무총리가 또 한 자리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가 이제 여기에 크게 관여가 되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 크게 이제 3개로 나눠지죠. 이게 중앙행정기관하고요. 이 중앙행정기관 말 나왔으니까 말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려야 되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중앙행정기관 같은 게 여러분 아침 테스트에서도 예전에 이제 문제 해설해 놓고 그런 거가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세요. 이 중앙행정기관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야. 중앙행정기관 안에 보면은요, 위원회인데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분류되는 애들이 있어. 원래는 저게 부처청이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이게 정부 조직법에 보면 부처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청으로 하는데 청 중에서 아닌 애들이 있어. 중앙행정기관 분류 안 되는 애 2개가 있죠. 그게 새망동 개발청하고요. 새망동 개발청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세종시 만드는 거. 이 2개는 이거는 청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 태스크포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는 안 줬다. 그거 예외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이름 붙어 있는 애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면. 근데 그 우리 총리 직속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이건 좀 빼고 봐야 된다. 법적으로 봤을 때 빼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아예 열거해 줬어요. 위원회 중에서 이러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리고 이게 정부조직법에다가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전에는 이걸 다 개별법, 위원회별로 개별법,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들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라고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정부조직법 안에다가 아예 대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거는 전부 다 열거해 줬어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열거를 해 줬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게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예, 그 규정을 못을 안 박아줘서. 그런데 얘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 예, 대놓고 법적 지위를 이제 회복해 준 거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났을 때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 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까먹지 않게 여러 번 얘기해 드릴게요. 법 개정된 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래야지 바뀐 제도 안 헷갈리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아주 보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공공기관도 포함된다는 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공기관은 외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여기는 외부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 외부 평가는요, 기재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특히 이제 중앙의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경영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경영성과 평가. 요거를 이제 외부 평가라고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평가들이 뭐가 붙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은요, 자체 평가를 했으나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럴 땐 재평가 제도가 있어요. 재평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걸터져 있는 사업이면 특정평가 이런 거를 실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재평가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주관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평가제도 하나를 더 보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 합동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동평가는요 위임사무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제각각 중앙행정기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기관을 나눠서 가지 말고 한꺼번에 가자. 뭐 이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것이죠. 행정안전부. 줄여서 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갑니다. 정부 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 기관이 이제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틀린 거잖아요. 이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이게 여러 차례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답은 주워 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정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할까요? 요거는? 네, 그렇게 하시고 정책변동과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변동과 기획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일단은 후구드와 피터스의 정책변동 유형을 한번 볼까요? 예, 정책변동 유형이 있었는데 이 정책변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뭘 봤었냐면
정책 변동이다 그랬을 때 뭘 봤었냐면은 요거 보시면 여기 정책 승계, 혁신, 뭐 유지, 종결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정책 혁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승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종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책의 이제 목표, 정책 목표가 변했냐, 안 변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책 목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정책 목표와 더불어 뭘 봅니까? 거기다가 정책에 동원되는 수단?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정책 수단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 목표도 있고, 정책의 이제 수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이제 정책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변동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는 다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있던 거를 없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정책 승계다 그랬을 때는 뭐 목표는 변하지 않으면서 수단이나 구체적 내용이 다 바뀌는 거, 이렇게 봐야 되고, 정책 유지는 정책 목표 안 바뀌고 수단도 안 바뀌고 구체적 내용만 좀 바뀌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 251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정책 승계는 정책 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 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 혁신은 사회 문제가 처음으로 정책 문제로 전환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없던 정책이 창안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맞고요. 정책 유지는 정책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이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책 유지다 그랬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나 좀 바꾸는 것이지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에 정책 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들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있던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이제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252번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요거는 홀에, 요거는 이제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인데, 이게 뭐냐면은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를 놓고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요, 세 가지를 놓고 이 중에서 정책 환경은 그대로인데 정책 목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책 수단이 바뀌는 거, 아니면은이 아니라 두 가지가 엔드로 합시다. 엔드.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이 바뀐 거. 정책 환경은 그대로야. 그런데 정책 수단이나 정책 목표가 다 바뀌어 버렸어. 이렇게 되는 것을 패러다임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변동의 또 다른 모형이죠.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걸 봐두시고, 기획에 대한 것은 뭐 견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만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해서 정책론을 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